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14.1.2.2항과 관련된 IP 등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14.1.2.2항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IP2X 등급, 그리고 IP2XD 등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IPXXB 등급, 이렇게 세 가지 각 상황에 맞는 IP 등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승강로 내부 기계류 공간, 그리고 플리실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보호는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IP2X 이상만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IP2X는 12mm의 직경을 가진 구체가 통과하지 못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나와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치에 접근 가능한 경우, 즉 제어반이라든지 뭐 분전압 및 승강장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혀 무자격자, 그러니까 그 권한도 없고 비전문가가 접근해가지고 만질 수 있는 거에 있을 때에는 최소 RP2XD 등급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D등급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IP2X는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으로 D등급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D등급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와 같은 경우는 위험한 충전부를 포함한 구역이 부조작업을 위해 열릴 때 위험 전압에 대한 접근은 IPXXB 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IP2X 등급은요, 12mm 구체가 통과하지 못하면 됩니다. 그리고 IP2XD는 일단 12mm의 물체가 통과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IPD 등급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직경이 1mm짜리의 어떤 물체가 직경이 1mm고, 그리고 길이가 100mm짜리의 어떤 물체가 통과를 했을 때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직경 1mm에 길이 100mm짜리의 물체가 통과했을 때 충전부라든지 뭐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닿으면 안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P2XD는 12mm의 구체가 통과를 하지 못해야 되고, 직경 1mm짜리 길이 100mm짜리 어떤 물체가 통과했을 때, 예를 들면 전선 같은 것들이죠, 통과를 했을 때 감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IP2X를 테스트하는 지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통과를 못하게 어떤 봉 같은 게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전선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의 직경은 1mm가 되고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한 100m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물체가 통과하지를 못한다면 요 IP2XD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경 1mm가 통과를 아예 하지 못하게 뚫린 개구부를 1mm 미만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이렇게 충전부가 있을 때 이 충전부를 덮는 커버라고 했을 때 이 각 커버에서 닿는 길이가 100mm 이상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구멍은 당연히 IP2X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12mm짜리 물체가 통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직경 1mm짜리 물체를 100mm짜리를 집어넣었을 때 충전부에 닿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XXB 등급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지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실제적으로 사람 손과 동일하게 관절을 3개 정도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각 관절들이 꺾어지는 이 반경 내에 충전부가 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직경은 12mm이고요. 그리고 이 반경은 대략 한 80mm입니다. 80mm. 대략이란 말보다는 정확히 이제 80mm, 직경 12mm에 길이 80mm짜리 어떤 물체가 들어가서 움직이더라도 이 부분이 충전 부분에 닿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IPXXB 등급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저희 IP 등급과 관련된 표를 첨부를 해놨고요.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리 그 이
나라 표준에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KSC IC 60520라는 규격이 또 있습니다. 그 규격에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IP 등급 관련한 자체 시험 성적서인데요. 일단 작성 예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된 부분하고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계 자료에 설계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가와 나와 그리고 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치에 접근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치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은 그 승강장에 설치된 제어반이나 아니면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제어반을 산정해서 적용을 했고요. 승강장에 있는 제어반을 선정해서 적용을 한 예시입니다. 그 이유는 승강장에 있는 제어반 같은 경우에 요즘 그 MRL 기계실이 없는 타입 같은 경우 설치하실 때 좀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MRL 타입의 승강장에 있는 제어반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IP 등급 시험에 적합한 시험 방법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IP 등급 시험에 적합한 시험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지그 같은 거로 시험하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지그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 뭐 다른 장비를 써서 시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체 시험 성적서라는 거는 그 안전기준에 해당하는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선에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IP 등급 시험 준비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 결과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IP 등급 시험 장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기타로 이제 제조사 명의라든지 시험 일자, 작성자, 그리고 승인자에 관련된 내용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인데요. 일단 14.1.2.3에서 요구하는 거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안전 기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mA 이하의 전격 잔류 전류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30mA 이하의 전격 잔류가 흐를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전격 잔류 전류가 없음을 별도로 증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 아래에 되어 있는 이 가나다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전격 잔류 전류는 뭐 코일이라든지 뭐 콘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RTD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와 같은 경우에는 14.1.1.1 나와 14.1.1.1 다에 따른 회로의 콘센트인데요. 이거는 각각 그 점검을 위한 콘센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50VAC 이상에는 착상, 위치 표시기, 안전회로 관련 제어 회로, 그리고 전압이 50VAC 이상인 카의 회로에 관련돼 가지고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잔류 보호 조치 회로도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잔류에 의해 설치된 누전 차단기가 회로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회로도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잔류를 어떤 누전 차단기가 차단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압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전압이 50VAC 이하로 만약에 설계를 하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안전 기준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잔류 보호조치 목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이 약어를 저희가 적어 놨어요. 이 약어는 회로도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 이 약어 자체가 떤 위치에 설치된 어떤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센트가 약어 C1은 콘센트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적용을 했다. 누전 차단기 약어는 RCD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의 리스트를 가지고 각 그 누전 차단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회로도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로도에 RCD1, RCD2, RCD3, RCD4가 각각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도는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와 리스트 그리고 그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승인을 해드리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4.1.2점 사항인데요. 잔류 전압에 대한 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게 30mA 이하의 전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여기는 잔류 전압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충전용 컨덴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잔류 전압에 대한 보호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KSC IEC 60204-1에 6.2.4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6.2. KC 규격에서 KSC IEC 60204-1 6.2.4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이런 잔류 전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로가 있을 경우에 1초 이내에 방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1초 이내에 방전이 된 경우에는 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1초 이내에 방전함을 증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도체 부분에 IP2X 또는 IPXXB와 관련되게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방호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차단기를 내렸다고 해서 배터리라든지 뭐 콘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전 전압이 남아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접촉에 의해서 그 전압이 전류를 발생시켜서 사람을 감전시키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서류를 작성하실 때 일단은 충전 전압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1초 이내에 방전 계산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보호 조치 자체를 IP2X 또는 IPXXB 자체 시험 성적서로 보호 조치를 하시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초 이내에 방전 계산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그 뭐 방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내지는 충전 전류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IP2X 또는 IPXX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시험 성적서 작성 양식대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가정한 거는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로 가정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충전 전압이 1초 이내 방전됨을 증명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충전율과 방전율 그리고 각 그 도체가 전원이 차단됐을 때 어디로 흘러들어서 그 전압이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과 같은 경우에 자체 시험 성적서로 가름을 하는 게 가장 그 간단한 증명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콘덴서라든지 잔류전압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제어반입니다. 제어반.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에서 그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부분에서 IP2X라든지 IPXXB라든지 IP2XD를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 성적서로 가름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어반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에 이런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호 조치로 작성을 하시기를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이 안전성을 증명하는데
간편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절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서 제외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격이 100VA 이하의 밸브 및 셀브 회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밸브와 셀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그리고 밸브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비접지회로고 하나는 접지회로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절연 전압 변압기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와 동등한 전원 안전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 것과 동등한 전원을 가진 어떤 전원 장치를 사용했을 때 그것도 100VA 이하인 경우에만 제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100VA를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508VC를 포함한 경우, 아니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험 전압은 250V, 500V, 1000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험 전압을 통해서 절연 저항이 각각 0.5메가옴, 0.1메가옴, 1.0메가옴, 1.0메가옴 이상이 나오는 거를 사실상 이런 거 계산식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자체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14.1.3.1항의 포인트는 절연저항 자체 시험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절연저항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전격이 100VA 이하의 펠브 및 셀브 회로는 제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 절연저항 자체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동령회로, 그리고 조명회로, 그리고 신호회로, 안전회로에서 각각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부위에서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값을 다 0.5메가옴 이상이라든지 1메가옴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적합함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참고 자료라고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프 전압은 어떤 건지 그리고 펠브 전압은 어떤 건지 펠브 전압은 또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절연 저항에 대한 자체 시험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체 시험 성적서는 일반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안전기준 요약이 들어가야 되고, 시료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시험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시험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절연저항 시험 준비 사진, 어디에 시험을 진행을 하실지에 관련된 내용을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시험 후 결과 적용, 그리고 사진 첨부도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각각 이 동력회로, 조명회로, 신호회로, 안전회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결과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측정 절연 전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몇 메가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계측기에 나와 있는 결과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판정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1메가옴 이상이 나오면 적합한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절연저항 측정 장비라고 써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절연저항 측정 장비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해당 모델명이라든지 절연저항 측정 장비하고 가로 열고 모델명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자체 시험 성적서에 모두 들어가는 판정, 그리고 제조사명, 그리고 각각의 시험일자, 작성자, 승인자, 네, 이렇게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14.1.3.2항은 제어회로 및 안전회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제어회로 및 안전회로의 경우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리고 전도체와 전도체 사이 또는 전도체와 접지 사이의 직류 전압 평균값 및 교류 전압 시료값은 250V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류 전압하고 직류 전압의 평균값하고 교류 전압의 시료값은 250V 이하임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회로에는 각각 교류라든지 안전 라인이라든지 뭐 조명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각 볼테이지를 표시를 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회로 작성된 회로도를 설명에 대한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250V 이하임을 증명을 하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도면을 좀 첨부하다 보니 잘 안 보이는데 실제적인 서류를 작성하실 때에는 확인 가능한 그 큰 서류를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걸리는 전압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면을 보시면은 각각의 걸리는 전압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도면을 보더라도 직류 전류가 다 250V 이하고 교류 시료값도 250V 이하이고 통상적으로 제어회로는 한 48V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안전회로 같은 경우는 110V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교류를 적용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어회로 안전회로를 떠나서 조명 라인 같은 경우에 220V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시료값을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다 250V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기준에서 요구한 내용은 다 만족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제어회로와 안전회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결과까지 적합함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14.2항은 입력 전원 도체 단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KSC IC 60204-1의 5.1과 5.2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의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5.1항은 전원은 단일 전원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플러그 또는 단자재 사용, 중성선의 N 표시, 그리고 중선선과 접지를 사용하라. 이 중선선과 접지를 같이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선선 따로, 접지선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2항 같은 경우 접지단자 전도체 굵기 및 재질, 그리고 P 표기 및 기호 사용. 이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텍티브 어스 해서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잡는 것들에 대해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일 전원을 사용을 했다라는 증명 서류는 5.1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쪽은 요 RSTN 그리고 US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접지선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N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US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로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굵기 및 재질 P 표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접지 부스인데요. 접지 부스에 대한 도면 같은 거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요선이 이제 P가 될 텐데요. 이런 거를 P로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지 단자 전도체 굵기 및 재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5.2항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원용 상도체의 단면적에 관한 내용과 외부 보호 구리도체의 최소 단면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5.1항에 나와 있는 대로 전원용 산도체의 단면적에 의해서 외부 구리 보호 도체의 최소 단면적이 나오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권상기 같은 경우는 6제곱밀리미터 그리고 제어회로 이동 케이블, 승강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0.75제곱밀리미터 정도의 전원용 상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 나오는 것들은 다 S는 16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1항의 S는 16mm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소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S 값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 S 값이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에서 35mm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 SP 값은 무조건 16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값이 35제곱미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거에 절반되는 값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물론 여기 보시면은 60204-1과 1의 5.1과 5.2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단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참고자료에 더 포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사실은 5.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4.5.1, 14.5.1.1, 14.5.1.2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 안전기준 요약은 저희 주 개폐기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주 개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주 개폐기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KSC IC 60204-1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오프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잠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하시는 경우에 주 개폐기 전원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면 점검자는 당연히 전원이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계실에 출입이 가능한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갑자기 승강기가 안 돼서 올라와 가지고 제어반에서 전원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잠금 장치를 설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14.5.1.1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치에 공급되는 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장치에 공급되는 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주 개폐기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설비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카 조명, 그리고 환기 장치, 그리고 카지붕의 콘센트, 이런 거는 이제 카지붕에서 점검이나 작업을 위한 거죠. 그리고 기계로 공간 및 분리실의 조명, 이것도 당연히 점검이나 작업을 위해서는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기계로 공간, 분리실 및 피트의 콘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위한 거고, 승강로의 조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주 개폐기가 차단하지 못해야 하는 것들, 차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상부의 어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경우에 카상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승강로 조명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 개폐기를 차단을 했을 때 승강로 조명이 전원이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점검하기 위해 있는 그 카상부에 있는 점검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승강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시켜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4.5.1.2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면서 개폐기를 설치하시는 그 위치 및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실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기계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어반, 승강로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어반 같은 경우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강로 안에 제어반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에는 비상 제어 패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승강로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어반이 점검을 위해서 승강로 안에 들어가서 메인 차단기, 그러니까 주 개폐기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는 제외되고요. 만약에 제어반이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에는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위한 패널 6.6.6인데요. 이 패널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승강장에서 이런 주개폐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나다에 맞는 위치에 설치를 제어반 그 주개폐기 설치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주 개폐기가 어디에 설치가 될 수 있을지 회로도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 개폐기에서 차단돼야 되는 부분과
차단돼서는 안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로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도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프 상태에서 잠금 가능한 설계에 대한 거는 설계 도서도 괜찮고요. 설계 도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진으로 제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프 상태에서 잠금 가능한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주개폐기의 위치 설계 도면이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 주개폐기를 제어반 안에 설치를 하고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반 안에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도면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강장에 설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승강로에 설치하시는지를 구분을 하셔서, 승강로에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비상 제어 패널과 그리고 작동 시험을 위한 패널, 비상운전 패널과 작동 시험을 위한 패널에 주개폐기가 달려 있는지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승강장에 제어반이 위치한다고 하면 기계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강장에서 주개폐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설계도서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주개폐기 성적서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분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이 모델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모델명이라기보다는 약어표이죠. 약어표인데, 약어를 먼저 써주시고 거기에 사용된 이 주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개폐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진으로 이 실제 사용된 주개폐기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제품 인증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명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개폐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회로도, 저기 NFB1이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주전원 스위치에서 약어가 NFB1이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 부분 EM이라든지 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접촉기를 의미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스위치입니다. NFB2 그리고 NFB3는 조명 스위치, 하나는 카 조명 스위치, 하나는 승강로 조명 스위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만 딱 보시더라도 이 주개폐기가 차단이 된다고 해서 여기 조명 라인에 들어가는 전원은 차단이 안 되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 각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차단이 안 되는 이 회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도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주개폐기 잠금장치의 예시인데요. 실제적으로 설계도보다는 이렇게 주개폐기 관련해서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잠금 상태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타입의 로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다 해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요 구멍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선을 쭉 보시면 여기에 이 스위치가 내려와 있을 때에만 정확히 딱 닫히는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잠금 장치가 통화해서 실제적으로는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자물쇠 열쇠를 가지지 않으신 분은 전원을 올릴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물쇠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스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요. 여기 스위치를 오프 위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잠금 장치를 다 잠글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오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설계 도면이 있으시다고 하면 설계 도면을 통해서 제출을 해. 다음은 14.7.1 전기 조명인데요. 안전 기준을 잠깐 보시면 카 승강로 기계류 공간 폴리싱 및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위한 패널에 공급되는 전기 조명은 구동기에 공급되는 전원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실제적으로 패널에 공급되는 전기 조명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조명이 안 들어오게 되면 패널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독립적으로 설계를 하시게끔 안전 기준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개폐기를 내린 상태에서 조명과 관련 조명이 켜져 있어야 거기서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 라인과 주 개폐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구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라인, 그리고 제어하기 위한 라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원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조명과 메인 전원은 분리가 되게끔 설계를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회로를 어떻게 표현하실지에 대해서는 그 각자 그 제조사에서 가진 그 설계 노하우를 통해서 회로도에다가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회로도와 동일한 회로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조사의 어떤 회로도를 이렇게 첨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똑같은 회로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전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에서 각자 그 본인들의 서류를 첨부하셔가지고 설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14.7.1 콘센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두국을 가진 프로텍티브 오스, 그러니까 감전에 대해 보호가 된, 그리고 250V로 직접 공급되어야 되는 콘센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그 전도체의 단면적은 전도체가 과전류에 대해 정확하게 보호될 경우 더 작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앞에서 보셨던 그 S 값과 SP 값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었던 걸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그것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6m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상형 전도체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외부를 보호하고 있는 전도체에도 동일한 굵기를 써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에서 전격 전류에 상응하는 단면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면적에 대해서는 좀 선택 사항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걸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전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는지만 명시를 정확히 해주신 경우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콘센트는 어떤 회로를 썼는지, 콘센트의 회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거의 다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2P 플러스 P이고 250V로 공급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표시를 해서 설명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14.8.3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안전기준 요약은 차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4.8.1 그리고 14.8.2에 있는 차단기에 의해 조작되는 각 회로는 자체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전류 보호장치 회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 과전류 보호장치 회로도를 첨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14.8.1에 나와 있는 내용과 14.8.2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조명입니다. 각각 카 조명 또는 승강장 조명, 승강로 조명이고요. 승강로 조명에 들어가는 전류의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안전기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당연히 과전류 보호 장치 회로도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전류 보호 장치의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앞서 그 개폐기의 서류를 제출하실 때 주개폐기와 조명개폐기 관련된 내용들은 첨부를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14.8.3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14.8.3 항목에도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보호 접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보호 접지 설계 도서를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 접지 설계 도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규격은 KSC IEC 60364-4-41 이 규격에 나와 있는 411.3.1.1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보호 접지 회로도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보호 접지를 어느 부분에서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회로에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회로에 표시하시는 방법은 앞에서 접지 관련 서류에서 나와 있는 이 프로텍티브 어스의 약어인 PE단과 그리고 어스단 이런 부분들을 회로도에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가 회로도상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회로도로 그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전원 회로도가 이렇게 있고 뭐 조명 회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뭐 어느 단에서 접지를 잡고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조명이라고 했을 때 조명과 관련된 접지 회로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명 접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면 번호를 이렇게 매긴다거나 하셔가지고 옆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더 이상 뭐 다른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14.10 정기적 식별입니다. 이 정기적 식별 항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제어 장치와 전기 부품은 전기 도면과 동일한 명칭, 여기 명칭이 나오죠. 명칭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전격 용량, 형식과 같은 필요한 퓨즈의 사양은 퓨즈 또는 퓨즈 홀더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되어야 한다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배선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배선이 아닌 연결 장치에만 표시되어야 한다. 네, 연결 장치에만 표시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와 전기 부품은 전기 도면과 동일한 명칭으로 표시. 그리고 전격 용량, 형식 등 퓨즈 사양 표시. 다수의 배선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배선이 아닌 연결 장치에만 표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정기적 식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퓨즈가 있을 경우 여기 이제 퓨즈라고 하겠습니다. 퓨즈 F1이 있을 경우 이 F1이 실제적으로 보호를 위해서는 뭐 2A의 용량을 가져야 하는 퓨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 2A 이상이 흐르게 되면 이 퓨즈는 단선이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회로를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제어반에 사용하는 이 F1이란 퓨즈에 용량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지하시거나 점검하시는 분들께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2A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5A짜리 휴즈를 사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2A에서 끊어져야 되는 그런 그 회로를 보호하는 회로인데 5A가 되어도 4A가 되어도 안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휴즈는 휴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출하시는 회로도에 사용된 휴즈의 이름과 F1이라고 하면 F1 그리고 용량이 뭐 2A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말 제어반에 이게 컨트롤 패널이라고 했을 때 이 제어반에도 동일하게 뭐 여기에 이제 퓨즈가 들어간다고 하면 퓨즈 홀더라고 하면 F1 2A라고 써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 제어반을 증명을 해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제어반의 도면을 의미를 하고요. 또는 사진. 이미 프린팅 돼가지고 나간 그 기판에 아니면 퓨즈 홀더에 요런 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진. 뭐 사진이 뭐 어렵다 하면은 설계 도서로 우리는 어디에다 표시를 하겠다.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뭐 인정을 해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배선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선이 아닌 연결 장치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수의 연결 장치를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잭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잭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선이 있겠죠. 커넥터가 있을 때 여기에도 당연히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1 커넥터라는 이름을 가진 커넥터라고 이 커넥터에다가 표시를 하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판에도 여기에 A1만 써 있으면 이 커넥터를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배선에다가 표시를 하시게 되면 A1이라고 배선에다가 표시를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커넥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연결 장치에 즉 커넥터에다가 표시를 해주실 수 있게 이렇게 안전기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커넥터가 표시가 된 사진이나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8.10.4 카 예비 조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8.10.4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인증 쪽에서 확인 받으셔야 될 내용과 검사 현장에서 확인 받으셔야 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검사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이 가나다 항목입니다. 이 가나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인증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요것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그럼 인증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그리고 비산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 오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카 예비 조명 용량 계산서가 일단 필요하고요. 5룩스 이상의 조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전원 공급되는지, 그리고 정상 조명 전원에 의한 충전 회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일단 5룩스 이상의 조도는요. 조명기구의 스펙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뭐 조명기구가 뭐 그 5룩스 이상의 조도가 나온다. 이런 스펙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여기 아까 검사에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명기구가 5룩스 이상을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설치된 위치가 잘못되면 그 부분은 검사에서 또 지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5룩스 이상의 조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시는지에 대한 선정은 여기 나와 있는 측정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치를 진행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룩스 이상의 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기구의 스펙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전원 공급인데요. 이 부분은 배터리의 계산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상 조명 전원에 의한 충전 회로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 충전 회로도는 정상적으로 조명 전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비상 등이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이 예비 조명 전원을 가지고 그 비상전원 공급 장치를 기동을 시켜가지고 조명 전원을 다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명 전원은 이 비상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전원 공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계산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식은 배터리 방전율과 방전 지속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방전율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용량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방전 효율, 방전율이 나올 건데 결국은 요 방전 지속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방전율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기본 사양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사양은 제조사, 이건 배터리 제조사죠. 정석전기고요. 제품명은 JEM60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규격에서 DC 12V고요. 그리고 2.9 AH라고 써 있는데 암페어 아워로서 2.9A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폰 규격인데요. 이 인터폰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인터폰도 같이 이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자기가 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한 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50mA를 더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비 조명 규격입니다. 14W, 800mA라고 돼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총 소비 전류를 구해보면 일단은 요거 한 개는 나중에 추가하셨을 때 적용을 하시는 건데 일단 제외를 하고 모기 한 개에 150mA, 자기 한 개에 50mA, 그리고 800mA. 요거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1000mA가 나옵니다. 1000mA가 소모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배터리 용량은 얼마냐? 배터리 용량은 2900mA입니다. 이 근거는 사실 이 배터리 규격에 나와 있는 거죠. 배터리 규격에 2.9A이기 때문에 미리암페어로 바꾸시게 되면은 2900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배터리 방전율이 나오겠죠. 배터리 용량 나와 있죠. 소비 전류 나와 있죠. 그럼 이 방전율이 나오고 방전율을 실제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전 효율이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방전 효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방전 효율을 선정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방전 효율을 넘어서서 이제 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조사 스펙을 기준으로 방전 효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용량과 방전율, 방전 효율을 통해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저희는 이 비상전원 공급 장치가 5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회로도를 좀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회로도를 예시로 좀 들어드렸고, 실제적으로 이런 회로도가 비상전원 장치에 들어가는 충전 회로도거든요. 아니면 여기 이런 회로도들. 네. 이런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전원 공급 라인인지, 어디가 배터리 부분인지, 어디가 충전하는 부분인지, 회로의 흐름들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비상전원 장치 사양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테이블로 만들어 주신 내용에서는 저희가 작성해 주신 대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작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이핑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계산식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와 관련된 사양서들은 이렇게 다 첨부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 축전지 용량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는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방전 효율이라든지 그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8.10.5 예비 전원이고요. 비상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비상전원 공급장치가 16.3에 따른 비상통화장치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비상전원 공급장치는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 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의 비상통화장치가 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상 조명 장치, 비상 전원 공급 장치와 비상등 배터리 용량 계산서에 이 비상 통화 장치 용량 포함됨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셔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16.3.2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 시스템입니다.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 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네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비상통화장치 통화 시스템 설계도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포인트에는. 근데 뭐 설계도서까지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통화 시스템 설계도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통화 시스템 설계도서 안에 있는 제가 이 설계도서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설계도서라고 하니까 어떤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서입니다. 내부에 있는 통화 장치가 작동을 했을 때 어디로 먼저 신호가 가고 거기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뭐 관리실로 간다던가 아니면 유지관리업체로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서를 간단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통화 시스템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내부 시스템이 있겠죠. 내부 시스템이 있으면 내부 시스템에서 어디 뭐 1단계는 내부 관리 시스템, 뭐 2단계는 뭐 또 다른 내부 관리 시스템, 그리고 3단계는 최종적으로 뭐 외부 연결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설계 도서를 뭐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제출을 하셔도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